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앞부분 이야기. 주인공 나는 박적골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제법 부유한 집안에서 풍성한 자연과 벗하며 코올리게 시절을 보낸다. 그러던 중 7살 무렵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된다. 오빠가 졸업하여 취직을 하게 되자 우리의 가난한 살림이 피기 시작한다. 그래도 엄마는 집을 살 때까지 삭 바느질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뒤 집을 산다. 5. 괴불마당 집. 우리는 그 집을 괴불마당 집이라고 불렀다. 마당이 괴불처럼 세모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같이 그 집에 만족했고 또한 사랑했다. 오빠는 건넌방을 혼자 쓸 수가 있었고 묵감방은 새로 주었다. 기역자 집의 양 끝인 건넌방과 대문간을 직선으로 이으면 마당이 삼각형이 된다. 집이 들어앉지 않은 삼각형의 한쪽 편은 높은 축대고 축대 밑은 그 아랫집 뒷곁이었다. 엄마는 축대 밑에 있는 집의 양해를 구하고는 우리 마당을 추녀처럼 그 뒤란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늘어난 마당을 꽃밭으로 만들었다. 밑에 집에선 뒷견에 지붕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나는 꽃밭을 가질 수가 있어서 좋았다.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널판지를 깔고 흙을 부은 꽃밭에서도 분꽃과 금전화가 어찌나 잘 퍼졌는지 볼만했다. 가을에 고사도 푸짐하게 지내 이웃과 넉넉히 나누어 먹었다. 새에 살던 집보다 더 꼭대기였지만 엄마는 이사간 동네를 마음에 들어했다. 나가 놀지 말란 소리도 안 했다. 엄마가 진저리를 치면서 싫어한 것은 안집 사람과 안집에 사는 방법이었지 동네 사람 다는 아니었나 보다. 괴불마당 집 바로 앞집은 구장집이었는데 집도 반듯하고 화초를 많이 길렀다. 특히 옥자마가 여분 꽃이어서 꽃이 피어날 어스름 여기며 감미로운 향기가 우리 집까지 끼쳐왔다. 골목이 좁고 다들 대문을 열고 살 때였으니까. 우리는 그 집을 구장집이라 부르지 않고 옥자마집이라고 불렀다. 그 집엔 나보다 2살 위인 언니도 있어서 옥자마 알뿌리를 몇 번씩 우리한테 찢어 주었지만 우리 집에선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우리 다음 집은 일각대문집이라고 불렀다. 엄마는 옥자마집하고도 일각대문집하고도 친했다. 방세가 들어오고 오빠가 월급도 많이 타와 엄마는 삭 바느질을 덜했다. 오빠 몰래 꼭 엄마의 솜씨를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주는 것 같았다. 오빠는 효성이 지극해서 엄마가 남의 바느질 하는 것만 보면 슬픈 얼굴로 골을 냈다. 내 집에서 산다는 것과 월급을 타서 한 달을 설계하고 식구끼리 서로 화목한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게 어린 마음에도 느껴졌다. 비록 현저동은 몸 면했지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시 생활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시기였다. 방학을 하기가 무섭게 시골로 내려가는 건 전과 다름없었다. 귀향을 앞두고는 가슴이 설레고 방학 내내 서울서 지낼 수밖에 없는 서울 내기들을 참 안 됐다고 여기는 것도 여전했다. 그러나 시골에 눌러 살려면 못 살 것 같았다. 침침한 등잔불이 제일 갑갑했다. 계약해서 서울로 돌아올 때면 대낮 같은 전기불이 반가워 고향의 싱그러운 풀 냄새를 맡을 때 못지않은 기쁨을 맛보았다. 취직한 오빠는 방학 동안 서울에 혼자 남아 숙분에서 출퇴근을 했다. 숙분은 험한 고생 끝에 남대문 통에 자기 가게를 가질 만큼 돈을 모았다. 그래서 우리가 집 살 때도 적지 않은 돈을 돌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생선 도매상에 다닐 때의 연줄인지 숙부가 처음 시작한 장사는 얼음 장사였다. 깨끗한 식료품 상이 밀집한 상가에 있는 숙분의
얼음 가게는 늘 바쁘고 활기가 넘쳤다. 숙부네에 놀러 갈 수 있다는 것도 서울 생활의 즐거움 중에 하나였다. 숙부네는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어서 우리 남매에 대한 애정이 극진하다. 방학해서 시골 갈 때도 먼저 숙부한테 통신부를 보이고 칭찬도 받고 기차 안에서 먹을 것도 듬뿍 받았다. 내 성적은 3, 4학년이 될 때까지 중간에서도 약간 처지는 편이었다. 그러나 숙부 또한 국어 산수만 잘하면 창가나 체조는 못할수록 좋다는 엄마의 통신부 보는 법을 무조건 따랐기 때문에 조금도 기죽을 필요가 없었다. 숙부네 가면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반반씩인 상가의 독특한 분위기가 현조동과는 딴 세상 같은 것도 마음에 끌렸다. 숙부네 가게는 큰 얼음 창고가 있었고 그때만 해도 아주 귀한 전화도 가지고 있었다. 겨울에는 숯도 팔았지만 그 상가에선 고리야상으로 통했다. 숙부네가 서울서 장사로 성공했다는 소리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시골에 알려진 듯 했다. 장사길을 터보려고 혹은 남의 상점에 고용살이라도 들어가 보려고 숙부를 믿고 상경하는 고향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숙부로부터 장장한 숙부의 입지전을 들어야 했다. 무조건 상경해서 일본인 생선 도매상 얼음 창고 위 다락방에서 겨울을 나면서 고생한 이야기였다. 숙부가 그런 사람들한테 실컷 으스댄 것밖에 그다지 큰 도움을 준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럴 처지도 못 됐건만 숙부네 집에 항상 시골 사람들 발길이 그치지 않았던 것은 숙부네 상점이 바로 경성역 코앞이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그런 연줄로 숙부는 고향 마을 소년을 한 사람 부리게 되었는데 자기의 입지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소년을 훈련시키려 들었다. 자기가 당한 것처럼 얼음 창고 천장에다 다락방을 들이고 소년을 기거하게 했다. 그러나 깔끔하고 상냥한 숙모가 꾸며놓은 다락방은 내가 보기에도 여간 근사하지 않았다. 한창 2층 집을 동경할 때였다.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2층 집 기분이 났다. 바닥에 다다미가 깔린 것까지 그럴듯해 보였다. 나는 어쩌면 막연히 일본식 생활 방식을 동경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다락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만화책을 접하게 되었다. 일본 사무라이가 칼싸움하는 만화였는데 숙부에게 들키자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나뿐 아니라 소녀까지 불러다가 야학갈 공부한다기에 밤늦도록 전기불을 켜놓고 있어도 봐줬더니 이따위 못된 책을 보느라고 전기값을 축낸더냐고 만화책으로 소년의 빡빡 머리를 탁탁 때리며 야단을 쳤다. 나는 소년에게 괜히 미안했고 일다만 만화책의 재미도 여간 감질이 나질 않았다. 덮어놓고 못된 짓 취급을 하니까 더욱 그 재미를 잊을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만화 속의 그림이 눈에 삼삼하고 다음 줄거리가 궁금해서 어디 가서 훔칠 수 있는 거라며 훔쳐서라도 마저 보고 싶었다. 요즘 세상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나 내가 교과서 외에 읽을 거리를 접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우리 집이 가난한 탓도 있었지만 동무들 중에서도 동화책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엄마는 당신의 이야기 재주로 딸을 이야기를 좋아하도록 길들여야만 했고 의당 그 다음날 나타난 욕구에 대해서는 전혀 무책임했다. 학기 초에 새 교과서를 받으면 국어나 수신책을 뒤져서 미리 재미있는 얘기를 골라놨다가 심심할 때면 소리를 높여 읽고 또 읽는 게 기껏 내 나름의 갈증의 해소 방법이었다.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으면 엄마는 내가 공부하는 줄 알고 좋아했다. 그러면 나는 혀를 낼름대며 엄마를 속여 먹고 있다는 묘한 쾌감을 맛보곤 했다. 오빠 방엔 얼마 안 되는 오빠의 책이 따로 있었지만 거의가 조선말로 된 소설책이어서 나는 조금도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조선말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내 또래는 아주 드물었다. 나는 그런 드문 아이 중에 하나였지만 그걸 긍지로 여기기엔 나는 너무 철이 없었다. 시골서 어렸을 때 배운 거니까 잊어버릴 법도 한데 안 잊어버린 것은 한글을 써먹을 기회가 종종 있었기 때문인데 나는 그 기회가 돌아오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그 기회란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께 문안 편지를 쓰는 일이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마음으로부터 좋아했다. 나에게 고향과 조부모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덩어리였다. 만약 고향에 그분들이 안 계신다면 1년에 2차례의 귀향이 그렇게 가슴 설레는 희열일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만약 그분들이 박저골 아닌 딴 데 계신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그리울 것 같지가 않았다. 나는 할아버지가 반신불수인 것까지도 박저골의 터줏대감 답다고 생각했다. 방학이 가까이 오면 할아버지의 침에 절어 시쩍지근한 냄새가 밴 배수건에 싸둔 곶감이나 밤따위가 다 절절히 그리워지곤 했다. 그건 먹고 싶다는 것하고는 달랐다. 핏빛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건들대는 수수 이삭을 보고 싶은 것과 같은 감미롭고도 쓸쓸한 정서였다. 할아버지 화로에 불이 꺼졌을 때 누가 담뱃불 붙이는 걸 도와드릴까? 사촌 동생은 아직 어리고 이번 방학에 내려가면 할아버지 말씀대로 입에 혀처럼 심부름을 잘해야지. 내가 쓰고 싶은 편지는 그런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내 마음대로 편지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엄마는 편지에는 일정한 틀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거기에 어긋나는 편지를 딴 사람도 아닌 우더른에게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불러앉히고 마치 받아쓰기처럼 편지를 쓰게 했다. 편지는 늘 비슷한 말로 시작했다. 할아버님, 전 상사리. 할아버님, 기체후일 향만강 하옵시고. 대강 이런 식이었다. 항열 순서로 온 집안 식구 안부를 다 묻고 나서 이쪽도 하염하옵신 덕택으로 몸성이 잘 있다는 것을 식구마다 따로 아뢰고 나서 다시 추나추동 계절에 따라 말만 약간 바꾸어 일기가 이만저만 불순한 계절에 행여 옥체 미령하실까 문안 여쭙는다는 사연으로 끝맺게 돼 있었다. 나는 이런 받아쓰기가 어찌나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지 쓸 때마다 몸이 피비 꼬이고 조선글을 쓸 줄 몰랐더라면 이런 고역을 안 치르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조선글의 유일한 씀씀이가 이렇게 지겹기만 한 나머지 조선말로 된 읽을거리에도 관심이 없었다. 의뢰 재미없고 따분하려니 했다. 2차 대전을 맞은 것도 괴불마당 집에서였다. 일본 사람들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다. 무엇인지 모르고 신이 났다. 우리는 그전부터 이미 호전 쪽으로 길들여져 있었다. 일본은 벌써부터 진화사변이라 부르는 전쟁, 중일 전쟁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중국을 짱꼴라 장개석을 쇼가이 새끼라고 부르면서 덮어놓고 무시할 때였다. 동무들하고 싸울 때도 짱꼴라라고 놀려주는 게 가장 심한 모욕이 되었다. 아침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마다 황국신민의 맹세를 하고 나서 군가 행진곡에 발을 맞춰 교실에 들어갈 때면 괜히 피가 뜨거워지곤 했는데 그건 뭔가를 무찌르고 용약해야 할 것 같은 호전적인 정열이었다. 짱꼴라한테는 줄창 이기고 있다고만 들어서 적으로는 시시했다. 우리도 모르게 더 큰 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다. 쇼가 이 새끼에다 루스베토
짜찌루가 무찔러야 할 악의 괴수로 추가되고 매일매일 승전의 소식이 전해졌다. 깨어졌다 싱가폴, 물러서라 영구가 하는 노래를 조선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불러 단박에 유행을 시켰고, 남양 군도를 하나하나 함락시킨 걸 뽐내고 자축하기 위해 밤엔 등불 행렬이 장안을 누볐다. 고무가 무진장 나는 남양 군도가 다 일본 땅에 됐다고 전국의 국민 학생에게 고무공을 하나씩 거저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자랑 끝에 불 붙는다고 그 얼마 안 돼 쌀이 배급제가 되더니 운동화와 고무신까지 배급제가 되었다. 쌀은 식구에 따라 배급 통장을 만들어 주었지만 고무신은 애국반을 통해 한 반에 한두 켤레씩 나오며 제비를 뽑아서 차례를 정했다. 반성회 때마다 꽝밖에 못 뽑고 나서 엄마는 우리는 제비에는 소질이 없나 보다고 한탄을 하곤 했다. 생활 필수품이 하루하루 귀해졌다. 창씨 계명령은 그보다 앞서 내렸는데 살기가 각박해지면서 그 강제성도 심해져 더욱 시국을 흉흉하게 했다. 우리는 창씨를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것만은 안 된다 고 완강하게 나오셨기 때문이다. 호주의 권한은 그만큼 절대적이었다. 남대문 통해서 장사하는 숙부는 성을 안 갈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식으로 할아버지를 원망했다. 엄마는 엄마대로 오빠의 사회생활이나 내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할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고대했다. 4, 5학년 2년 연속해서 담임이 일본 사람이었다. 엄마는 자주 나와서 그 일본 선생이 너 성 안 갈았다고 뭘 하지 않았더냐? 꼭 물어보곤 했다. 내가 그런 일 없다고 하며 내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왜 구박을 안 하겠냐고 당신 편한 대로 넘겨짚곤 했다. 내가 운수가 좋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 반에 창씨 안 한 애가 서너 명밖에 안 남았을 때도 그런 애들을 선생님이 특별히 구박하거나 무언에 압박을 가한 것 같은 기억은 전혀 없다. 불령선인으로 낙인이 찍힌 특별한 집안이라면 모를까? 우리네 같은 보통 집안 사정은 대개 비슷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단시일에 창씨가 그렇게 급속히 확산됐던 것은 너무 내 경험 위주로만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박적골 사람들도 두 박씨 집만 빼고 나머지 홍씨들은 초기에 일찌감치 도쿠야마로 성을 갈았다. 성을 안 갈아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건 면석인 큰 숙부련만 면석이 정도의 관직도 출세한 것처럼 여기는 할아버지가 창씨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상하게도 줏대 있게 구셨다. 그게 할아버지의 모순이라면 음력설만이 조선설이라고 온갖 장애를 무릅쓰고 지켜나가면서도 성가신 건 알아서 간 건 마을 사람들의 모순일 터이다. 우리 엄마도 물론 알아서 기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지만 나는 그와는 좀 다른 까닭으로 역시 창시하기를 간절하게 바랬다. 내 이름을 일본말로 부르며 복구엔쇼가 됐는데 비상시국이 되면서 방공 연습을 매일같이 했는데 방공 연습을 일본말로 하며 복구엔쇼가 되었다. 발음이 비슷해서 방공 연습 때마다 아이들이 나를 놀렸다. 창씨 개명을 하며 한자를 음으로 읽지 않고 뜻으로 읽게 하는데 하나코니 하나루에니 하는 여자 이름이 그렇게 듣기 좋고 부러울 수가 없었다. 집에서도 일본말로 생활한다고 자랑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런 애의 엄마는 되게 젊고 멋쟁이였다. 우리 처지로는 꿈도 못 꿀 얘기였다. 엄마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쓸개 빠진 것들! 이라고 격분을 했다. 학부형회가 있으며 엄마는 꼭 참석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1인이고 학부형이 일본말을 모르는 경우에는 반장을 불러서 통역을 시켰다. 일본인 선생님 앞에 풀을 세게 먹인 뻣뻣한 무명 옷을 뻗쳐 입고 쪽에 흑각 비녀를 꽂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꼬마 통역에 대한 배려라곤 조금도 없이 당신 하고 싶은 말을 엄숙하게 하고 있는 엄마를 바라본다는 것은 고문처럼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건 언제까지나 엄마의 개인적인 자존이었을 뿐 민족 의식과는 상관이 없지 않았나 싶다. 왜냐하면 엄마는 창시 안 한 게 자식들에게 행여 어떤 불이익이나 박해를 받을 경우 자식들이 떳떳하게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바라는 자식의 출세도 물론 일제의 그늘 아래에서의 일일 뿐 조선의 자주적인 운명에 대한 바늘구멍만한 예감도 갖고 있지 않은 범용한 안악에 지나지 않았다. 6. 할아버지와 할머니. 학부형 회 때마다 엄마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어느 날 수업 중에 엄마가 느닷없이 나타났다. 그리고 고무신도 벗지 않고 교실 문을 드르륵 열었다. 일본인 담임 선생님이 담임할 때였는데 엄마는 마치 그가 일본인이라는 걸 모르는 것처럼 예의 바른 어려운 조선말로 시골의 조부님이 위독하다는 정보가 와서 딸애를 데리러 왔다는 뜻의 말을 했다. 선생님도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챘는지 반장한테 시키지 않고 나를 불러 통역을 시켰다. 나는 그때 엄마가 쓴 장엄하기까지 한 고급의 우리말을 그대로 옮길 수 없는 게 억울하고 초조한 나머지 울상이 되어 형편없는 통역을 했다. 아무튼 뜻은 전달이 됐으므로 선생님은 어서 가라고 허락을 했다. 그러나 엄마는 그 경황 중에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결석 처리를 하지 않는 게 교칙인 줄 아는데 그게 맞지요? 하는 확인까지 통역을 시키고서야 내 손을 잡고 교실을 물러났다. 엄마는 시골 갈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학교에 들렀는지라 나는 책가방을 맨 채 경성역으로 직행을 해 기다리고 있던 오빠와 숙부, 숙모와 합류했다. 방학 때 귀향할 때는 토성행 완행 열차를 탔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신의주행 급행 열차를 탔다. 기차는 한 번도 안 쉬고 달리다가 처음으로 개성역에 잠시 정차했다. 캄캄한 밤이었지만 우리 5식구는 쉬지 않고 20리 길을 달려갔다. 사랑엔 불이 환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다. 할아버지는 의식이 없지만 아직 생존해 계신다고 했다. 세 번째 동풍이어서 다들 임종을 각오하고 있었다. 사랑에 모인 사람들이 나는 어리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나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할아버지를 뵙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 안채에도 불을 밝히고 아무도 자는 사람이 없었지만 나는 깊은 잠에 빠졌고 곡하는 소리에 깨어났다. 새벽녘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5일장을 치를 동안 당시의 풍습에 따라 한시도 곡이 그치지 않았지만 호상답게 집안 분위기가 침울하지는 않았다. 박적골 사람들은 물론 인근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안동하고 와 상가에서 침식을 해결했고 그 비상시국에 그런 일을 넉넉하게 치렀기 때문에 모두 돌아간 분의 복을 기리고 부러워했다. 다 할아버지를 끝까지 모신 큰 숙부 덕이었다. 막상 큰일을 당하니까 서울 가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한 걸로 알려진 작은 숙부나 오빠보다도 면석이의 세도가 더 빛을 발휘했다. 그때 큰 숙부는 면의 총무부장이었다. 상중의 할아버지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이는 오빠였다.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애통이 지나쳐 한때에 몸을 다해쳐 엄마의 애간장을 태웠다고 한다. 내가 3살 때였으므로 내 기억 속에 아버지의 죽음은 없다. 이번에도 오빠가 맞상주였으므로 오빠는 굵건 제복을 했다. 지금 오빠는 늠름한 청년이었지만 아버지의 상중에는 10살 남짓한 소년이 굵건 제복을 하고 서럽게 울었을 생각을 하면 나는 그런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오빠만의 운명인 양 애틋한 슬픔을 느꼈다. 잡은 돼지고기를 끝내 못 먹고만 오빠를 어른들이 걱정하던 생각까지 나면서 나도 비슷한 걱정이 되기도 했다.
출상하는 날은 선산이 가깝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만장의 행렬이 집 앞에서 상까지 연달았다. 상여도 그렇고 서울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호사스러운 광경이었다. 당시의 풍습이 그러했는지 우리 집 암만의 가풍이었는지 안상제들은 상여체를 부여잡고 서럽게 울기만 하다가 슬그머니 물러나고 장지까지 따라가지 않았다. 숨이 넘어간 후에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복잡하게도 밑도 끝도 없는 절차와 격식으로 닷새 동안의 시간을 밤낮 없이 지배하던 유해가 떠난 후의 공허함은 많은 쥐치닥거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상제들을 어쩔 줄을 모르게 만들었다. 채울 길 없는 공허감은 어린 마음에도 크나큰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툭 건드리면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엄마가 느닷없이 나에게 모진 말을 했다. 툭 하면 울기 잘하는 년이 어쩌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냐? 안 흘리긴! 적간년을 그렇게 귀해하시다니 기르던 강아지도 그만큼 귀해했으면 며칠 끼니라도 굶겠다. 그저 딸년이고 손녀고 계집애 기르는 일은 말짱 헛일이라니까. 엄마는 말만 그렇게 모질게 했을 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눈길도 오만 정이 다 떨어진 것처럼 뜨악하고 냉랭했다. 그때부터 나는 울기 시작했다.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온몸이 탈진할 때까지 몸부림을 치며 통곡을 했다. 할머니와 숙모들은 내가 그동안 참았던 서름을 폭발시킨 줄 알고 속 모르는 말을 한 엄마를 나무라며 나를 다독거려 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분명한 것은 그때의 내 울음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모욕감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엄마가 내 마음의 정곡을 찌른 것도 아니었다. 나는 비록 상중에 울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오래 할아버지를 여윈 상실감과 할아버지에 대한 자잘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사진을 남기지 않은 할아버지 신관의 섬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다들 잊어버린 사소한 버릇이나 일화까지를 어른 되고 시집간 후에도 기억하고 있어서 기억력 좋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그게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애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랑마루엔 석가래로부터 삼으로 탄탄하게 꼰 새끼줄 굵기의 줄이 사람들이 붙들고 오르내리기 알맞은 높이에 늘어져 있었다. 동풍이 들기 전에도 할아버지는 그 줄을 가볍게 잡고 오르내리셨지만 1차 동풍 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뒷간이나 마당 출입이 가능했던 시기에 그 줄에 매달려 다리를 부들부들 떠는 것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줄은 거기 늘어져 있었고 나는 방학에 귀향할 적마다 멀리서도 텅 빈 사랑채에 늘어져 있는 그 줄만 눈을 띄면 심장에 균열이 가는 것처럼 가슴에 진한 아픔이 왔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듯이 제일 먼저 그 줄을 향해 달려가 어루만져 보곤 했다. 할아버지의 손때가 저러 그 줄은 찐득찐득했고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주 그 줄에 매달려 할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와 같은 감동을 맛보곤 했지만 그 짓을 누가 눈치챘세라 은밀하게 하곤 했다. 전쟁이 점점 불리해지면서 방공 연습도 잦아지고 처음으로 몸빼라는 걸 교복처럼 의무적으로 입게 되었다. 학교에서 하라는 건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엄마인지라 곧 검정물을 들인 광목을 끌어다가 손수 만들어 주었지만 입혀보고는 한탄을 금하지 못했다. 시상해. 외놈 훈도심한 망측한 줄 알았더니 여자 가랭이 드러나는 꼴은 더 못 봐주겠네. 더 살면 무슨 꼴을 볼꼬. 엄마가 일본 풍습을
붙잡는 것 중에 복식이 제일 유별났다. 옛날에 맨발에다 겨우 아랫도리만 기저귀 같은 천으로 가리고 살던 일인이 조선에 와서 그들에게 알맞은 옷과 신발 짓는 법을 하교해 달라고 애걸하여 옷은 우리의 상복을, 신발은 우리의 도마를 가르쳐 준 게 지금의 일본의 하오리와 게다짝이 됐단 얘기를 엄마는 역사적 사실처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곤 했다. 그건 마치 세종대왕이 문살에서 힌트를 얻어 하룻밤새 한글을 만들었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역사적 사실처럼 믿는 것만큼이나 아무도 못 말릴 엄마의 고정관념이었다. 밤이 으슥한 한여름의 남대문 통이나 본정통에는 아직도 훈토심만 차고 어슬렁거리는 일인이 있는 것까지도. 엄마는 우리가 상복이나마 의복을 하교해 주기 전의 풍습이 남아있는 산 고증처럼 얘기하곤 했다. 그러나 엄마의 반일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됐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상경하자마자 엄마는 오빠와 숙부에게 우리도 창씨 개명을 하자고 재촉했다. 그건 나도 은근히 바라는 바였고 또 의뢰 그럴 수 있으려니 했다. 그러나 이번엔 오빠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여태껏도 견뎌왔는데 좀 더 견뎌보자는 것이었다. 좀 더 견뎌보자는 것은 그때의 비상시국의 어떤 끝장을 바라보는 말 같아서 좀 섬뜩하게 들렸다. 오빠의 태도도 평소에 심약한 오빠답지 않게 강경하고 어딘가 비장해 보였다. 나는 어려서 그러했겠지만 꽤 잘난 엄마도 일본을 미워하고 얕잡기는 잘했어도 일본의 끝장은 곧 우리의 끝장이란 생각에 굳어져 있어 일본의 끝장이 우리에게 새로운 갈림길을 열어주리라는 생각 같은 건 꿈에도 안 해본 듯했다. 엄마보다 더 놀란 건 작은 숙부였다. 창씨를 안 하고 일본인 상가에서 장사해 먹기는 앞으로 점점 쌀의 뉘처럼 껄끄러워지리라고 하소연했다. 오빠는 정 그러면 숙부네가 따로 분가해서 성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할아버지 다음으로 오빠가 호주를 승계했고 그때만 해도 호주의 권한은 막강했다. 오빠의 이 새로운 제안은 숙부를 노엽게도 슬프게도 했다. 내가 자식이 없어도 느 남매를 친자식이나 다름이 없이 여겨 섭섭한 줄 몰랐거늘 호적을 파가라는 수모를 당하다니 하면서 탄식했고 엄마는 중간에서 사죄와 화해를 시키느라 쩔쩔맸다. 성을 안 갈아서 곤란하기는 작은 숙부보다는 말단 공무원인 시골의 큰 숙부가 더 했으련만 역시 오빠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는 엄마대로 생전 어른 속이라고는 썩일 줄 모르던 오빠가 왜 벼랑간 개쩍은 자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 번도 뜻이 안 맞아 본 일이 없는 새 집이 창씨 문제로 처음으로 옥신각신했다. 그러나 다들 오빠의 뜻을 따르기로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진 걸 보며 숙부들은 그래도 오빠의 주장을 단순한 객기로만 보지 않은 듯하다. 나는 처음으로 오빠를 딴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 묘한 긍지를 느꼈다. 나야말로 무엇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속물의 세계에서 벼랑간 우뚝 솟은 어떤 정신의 높이를 본 것 같은 환각이었다. 그런 건방진 느낌은 그 무렵 왕성해진 독서 체험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5학년 때였는데 처음으로 친한 친구가 생겼다. 전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나하고 짝을 시켰다. 전학해 온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동안 마음이 순한 아이하고 짝을 시키는 게 선생님들의 공통된 버릇이었다. 나는 반에서 존재 없는 아이여서 아무 일에도 뽑힌 적이 없건만 그런 일은 단골로 뽑혔다. 나는 속으로 모욕감을 느꼈지만 드러내놓고 싫은 눈치도 못했다. 나는 내가 착하지도 친절하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이 나에게 바라는 유일한 기대를 배반할 용기가 없어 그런 척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애는 성만 일본식으로 갈고 이름은 복순이라는 촌스러운 본명 그대로였다. 생긴 것도 촌스럽고 의복도 남루한 편이었다. 그 애하고 짝이 된 첫 시간에 배운 국어가 도서관에 대한 거였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출해서 읽고 반납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데 선생님은 너희들도 실제로 도서관을 한번 이용해 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도서관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런 일은 흔한 일이었다. 근면에서 성공한 이야기가 나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정직에 대해서 나오면 정직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도덕이라고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가 보다 들어 넘기면 그만이었다. 아, 그런데 그 촌스러운 복순이가 다음 일요일 날 같이 도서관에 가자고 나를 꼬였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립도서관의 위치를 잘 들어두었는데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국어책이 나온 대로 거기서 보고 싶은 책을 실컷 빌려보면 얼마나 신나겠냐는 것이었다. 그 애는 책 보는 재미에 대해 나보다 뭔가를 더 알고 있었다. 그에 비해 나는 처녀주와 다름이 없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도서관은 지금의 롯데백화점 자리였다. 그때 그 도서관을 우리는 공립도서관이라고도 했고 총독부 도서관이라고도 했다. 해방되고 나서 국립도서관이 된 바로 그 건물이었다. 일요일 날 같이 가자고 하고 먼저 그의 집을 알아놓기로 했다. 그의 집은 누상동이었다. 문 안에 그런 집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초가집 추녀가 어찌나 낮게 땅으로 들이웠는지 문자 그대로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게 생긴 집이었다. 평지라 수돗물이 나오는 것만 빼면 우리 집보다 훨씬 못하다. 삼남매에다 부모님, 할머님까지 여섯 식구가 코딱지만한 방 두 칸에서 기거한다는 것도 안 돼 보였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은 온종일 침을 흘리며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박야가 였고 엄마는 홧김에 그렇게 되었는지 시어머니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그런 환경에서도 구김살 없이 명랑한 그 애가 불쌍하면서도 존경스러웠다. 그 애는 손수 부엌에 들어가 감자 껍질을 몽당 숟가락으로 팍팍 벗기더니 쪄서 나에게 대접했다. 그런 꾸밈없는 태도도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나는 나에게도 드디어 동무가 생겼다는 걸 느꼈다. 그때까지 노래가 아주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내 우정에 대한 갈망을 채워준 건 그 애가 처음이었다. 도서관에 가는 게 학교 숙제라고 했더니 단박 엄마의 허락이 떨어졌다. 공일날 아침 그 애네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의 길은 나에겐 멀고도 낯설었다. 그 애도 처음이어서 겁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길을 물어 간신히 당도한 것은 아이들이 만만하게 이용할 수 있게 생긴 건물이 아니었다. 붉은 벽돌 건물엔 권위주의적인 정적이 감돌고 있었고 감히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 책을 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안에 충충하게 고여있는 어둡고도 서늘한 정적을 훔쳐보는 것조차 두려워서 가슴을 졸이며 열려있는 문을 이문 저문 조심스럽게 엿보고 다니는데 정복을 입은 수희가 달려왔다. 나는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내 동무는 또박또박 교과서에서 배운 도서관 이용법을 직접 해보려고 왔노라고 말했다. 당장 몰아낼 듯이 눈을 부라리며 달려온 수희였지만 내 동무의 똑똑함에는 감동을 한 듯했다. 그것들 참 하면서 이 도서관에는 아이들 열람실이 없으니 딴 도서관을 가보라고 했다. 수희 아저씨가 가르쳐준 딴 도서관은 거기서 가까웠다. 지금의 조선호텔
곁에 정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부립도서관이었다. 해방 후엔 서울대 치대도 됐다가 여러 번 용도가 바뀌었지만 그때는 총독부 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었다. 그 도서관 역시 우리같이 촌뜨기가 만만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게 당당하고 음침한 분위기의 건물이었지만 아이들 열람실은 본관에서 따로 떨어진 단층의 학교 교실만한 별관이었다. 들어가는 데에 아무런 수속 절차가 필요 없었고 아저씨 한 사람이 선생님처럼 앞에 책상에 앉아있고 아저씨 뒷면 벽이 온통 책장이었는데 아무나 자유롭게 꺼내다 볼 수 있는 개가식이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은 열람을 위한 수속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제 집 서가의 책처럼 마음대로 꺼내다 보고 재미없으면 갖다 꽂고 딴 책을 가져오기를 아무리 자주 되풀이해도 그만이었다. 실제로 읽지는 않고 그렇게 촐싹거리기만 한 아이도 있었다. 아저씨는 어린이들을 향해 앉아 있을 뿐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었다. 그 또한 온종일 책을 읽고 있었다. 그날 처음 빌려본 책이 무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용으로 쉽게 간추려진 레 미제라블이었다. 물론 일본말이었고 사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읽는 재미에다 황홀감을 더해 주었다. 간추려졌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두께의 책이어서 도서관을 닫을 시간까지 속독을 했는데도 다 읽지 못했다. 대출은 허락되지 않았다. 못다 읽은 책을 그냥 놓고 와야 하는 심정은 내 혼을 거기다 반 넘게 남겨두고 오는 것과 같았다. 숙부네 다락방에서 만화책을 빼앗겼을 때와 비슷하면서도 그것과는 될 것도 아니게 허전했다. 미칠 것 같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다. 내 동무가 읽은 건 소공녀였고 끝까지 다 읽었다고 했다. 우리는 몹시 흥분해서 서로가 읽은 책 얘기를 주고받았고 다음 공일에도 또 가자고 약속했다. 엄마는 내가 공일날마다 도서관에 가는 것을 덮어놓고 기특해했고 오빠는 내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동화책을 읽으러 간다는 걸 알았지만 도서관에 비치된 책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공일날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씩 읽는 것 내 어린 날의 찬란한 빛이 되었고 복순이와 나는 더욱 단짝이 되었다. 매일 밤 꿈에서 왕이 되는 행복한 거지와 매일 밤 꿈에서 거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한 왕 얘기도 그때 읽었고 복순이가 먼저 읽은 소공녀도 물론 따라 읽었다. 소공녀새라도 하녀로 전락한 후 어느 때인가 문득 밤마다 그의 귀가를 기다리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과 훈훈한 난로를 꿈처럼 경험하게 된다. 나에게 부립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은 바로 그런 꿈의 세계였다. 내 꿈의 세계 창밖엔 미루나무들이 어린이 열람실의 단층 건물보다 훨씬 크게 자라 여름이면 그 잎이 무수한 은화가 매달린 것처럼 강렬하게 빛났고 겨울이면 차가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힘찬 가지가 감화력을 지닌 위대한 의지처럼 보였다. 책을 읽는 재미는 어쩌면 책 속에 있지 않고 책 밖에 있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의 하늘이나 녹음을 보면 줄창 봐온 범상한 그것들하곤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는 사물의 그러한 낯설음에 황홀한 희열을 느꼈다. 6학년이 되자 상급 학교 입시 준비가 요새 같지는 않았어도 담임도 무서운 선생님이 맡게 되었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시험도 쳤다. 그러나 복순이하고 나는 여전히 일요일이면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숙제도 많이 내주었지만 토요일 날 둘이서 같이 후딱후딱 해치웠다. 복순이와 나는 늘 붙어 다녀 선생님이나 반 애들이 다 알아주는 단짝이 되었다. 복순이는 공부도 아주 잘했다. 나도 복순이와 단짝이 된 후 성적이 좀 올랐다. 단짝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레 단짝과의 경쟁의식이 되지 않았나 싶다.
중약. 9. 패대기 쳐진 문패. 우리가 일본이 망했다는 걸 안 것은 느닷없이 한때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고 나서였다. 그들은 저희들끼리만 희낙낙 우쭐대면서 우지끈 뚝딱 우리 집 세간이며 문짝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 청년도 한두 명 섞여 있는 듯 했지만 거의 모르는 얼굴들이었다. 그러나 그 고장 토박이인 큰 숙모는 거의 다 안면이 있는 듯 자네들이 벼랑간 환장을 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지? 영문이나 좀 알자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도 의젓하게 호령을 했다. 앞으로 나서진 못하고 뒤로 처졌던 박적골 청년이 잠시 피해 있는 게 좋을 듯 하다면서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박적골에선 우리 집이 친일파 집으로 몰려 분풀이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벌써 몇 마을째 돌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청년들은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면서 새를 불렸고 자기 마을 친일파 집을 때려 부술 때는 그 마을 청년은 나서지 않고 뒤에서 구경만 했다. 몇십 년을 내리 한 우물의 물을 먹으며 경조사를 같이 해온 을이었다. 하필 그때 오빠도 개성에서 박족골에 당도했다. 세상이 헷가닥 바뀌었는데 박족골 쪽에선 아무런 소식도 없는지라 걱정도 되고 기쁨도 나누고 싶어해서 달려온 모양이었다. 때려 부수고 있던 청년 중에는 오빠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얼굴이 약간 머쓱해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기가 충천했고 신들린 것 같았다. 튼튼한 대문짝까지 우찌끈 깨부수고 난 청년 중에 하나가 문패를 떼서 패대기를 쳤다. 내가 어려서부터 익히 봐온 할아버지의 문패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문패는 여전히 붙어 있었고 숙부도 오빠도 그 옆이나 밑에 다른 문패를 추가하지 않았다. 나는 뭐라고 목청껏 악을 쓰며 그 청년을 향해 돌진했다. 할아버지 서책으로 그릇을 만드는 걸 볼 때는 재미만 있었는데 문패를 패대기 치는 건 왜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는지 모를 일이다. 난생 처음 보는 폭력의 장면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고 사생 결단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아마 오빠만 아니었다면 누구 한 사람 물어 뜯기라도 하고 나서 기함을 하고 나자빠졌을 것이다. 그보다 훨씬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성깔 때문에 기함을 한 일이 덜어 있었다. 오빠는 나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집 뒤를 돌아 뒷동산에 올랐다. 숙모와 할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청년 중에 상당수는 고정하시라고 그들을 달리느라 쩔쩔매는 걸로 봐서 사람을 해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끌려가면서도 그들에게 정중하게 어른들의 안전을 부탁하는 오빠가 너무 바보 같고 어수룩해 보여서 기가 막혔다. 나는 뒷동산에 끌려가서도 오빠에게 마구 대들었다. 우리가 어째서 친일파냐? 우리는 창씨 개명도 안 했지 않느냐? 똥 묻은 개가 경 묻은 개를 뭐라 해도 분수가 있지. 독구야마, 아라이, 기무라들이 뭐가 잘났다고 감히 반남 박씨 집을 부수느냐는 게 내 항변의 대강의 요지였다. 오빠는 노원 청년들이 제풀에 물러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우리 집이 망가지는 걸 바라보면서 한편 내 어깨를 다독거리며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듣게 하려고 애썼다. 내가 막무가내로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오빠가 하도 여러 말을 해서 자세한 것은 생각나지 않지만 독구야마 아라이들이 당한 건 박해요, 순환이요, 지옥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편안히 특혜를 누려왔다는 요지였다. 오빠는 그게 너무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했다. 저렇게라도 분풀이를 당했으니까 마을 청년 보기가 좀 덜 부끄러울 것 같다고도 했다. 나는 이윽고 조용하고 비통해졌다. 오빠한테 설득을 당해서가 아니라 헛된 분노 끝에 오는 허탈감 때문에 그랬고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집 때문에도 그러했다. 우리는 그 집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오빠가 내 속을 알아차렸는지 실컷 울다가 내려가자고 했다.
그날 우리 집이 당한 것은 깊은 원한이 사무친 조직적인 폭력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억압이 풀리면서 억눌렸던 힘들이 그렇게 분출한 일종의 축제 행사였던 듯하다. 몇 마을을 더 돌고 나서 제풀에 진정이 되었고 망가진 문짝과 세간들이 다시 몸담고 살 수 있을 만큼 수습되기까지는 마을 사람들의 위로와 협조가 컸다. 청년단이니 자위대니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정치적인 색깔이 사람들의 심성을 혼란스럽게 하기 전의 일이다. 숙부는 소문대로 소실의 집에서 세상의 변화를 관망하다 돌아와 그 지경이 된 집안 꼴을 보고는 몇 달 전에 노무부장만 안 됐더라도 이런 일까지는 안 당했을걸 하고 말했다. 그 자리는 악명 높은 자리였지만 피할 길이 없었다고 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후회나 하고 있는 숙부보다는 짝에 못이라도 하나 쳐주는 마을 사람들이 훨씬 더 의지가 되었다. 붓대로 먹고 살던 이가 그걸 못하게 되면 무능력자나 다름이 없었다. 박적골 집에 불화의 기운이 돌고 나쁜 일은 엎친데 덮친다고 올케가 기어이 각혈을 했다. 오빠가 올케를 데리고 서울로 갔다. 엄마와 나는 남산동 집도 비워둘 수가 없고 다시 서울로 이사갈 준비도 해야 했기에 급히 개성으로 돌아왔다. 새 방을 얻어 임시 거처를 마련했던 작은 숙부네는 거칠 것이 없어 오빠 뒤미쳐 서울로 떠났다. 작은 숙부는 장사하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면서 돈 벌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엄마는 오빠와 올케가 황급히 떠난 남산동 집을 치우면서 말끝마다 한숨이요 눈물이었다. 세가는 그때까지도 안 들어와서 신혼살림다운 아기자기한 볼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럴싸해서 그런지 쫓기는 사람들이 잠시 몸을 숨겼다가 도망친 자리처럼 두서없이 어주선한 가운데 두 사람의 절박한 마음이 잡힐 듯했다. 그리고 구매구매 나오느니 그저 한약, 생약 등 약 보따리였다. 한 뼘도 넘게 큰 진에 말린 것도 징그러워 죽겠는데 거기서 다시 벌레가 난 것을 수습할 때 엄마는 얼굴이 바리면서 손을 덜덜 떨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아들을 길렀단 말인가? 한숨 짓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오빠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빠는 누구보다도 올케의 병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병을 고쳐가지고 결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꼭 무엇에 쫓기듯이 그 병에는 가장 해롭다는 결혼 먼저 서두를 게 뭐였을까? 엄마도 나도 그 까닭은 끝내 모르고 말았지만 세상에 누가 돌연 젊음을 엄습하는 운명적이고도 무분별한 정열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본인은 아마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성에 처음 주둔한 외국 군대는 미국이었다. 그들이 주둔할 때 구경을 나가보고 그 자유분방한 행진에 놀랐다. 껌을 쩍쩍 씹기도 여자들에게 눈을 찡긋찡긋하고 어린이를 번쩍 안아보기도 했다. 도대체 군기라는 게 없는 군대 같았다. 한 길가마다 담벼락마다 벽보가 붙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자유니, 민주주의니, 인민이니 하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경이로운 말이었다. 친일파, 매국노를 처단하자는 구호도 많았고 누구누구 절대 지지, 누구누구 결사 반대라는 의사표시도 난무했다. 올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집이 팔리는 대로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는 기별이 왔다. 엄마가 한번 서울 다녀와서 더욱 서둘렀다. 올케의 친정어머니가 와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연로해서 차마 못 보겠고 우리 식구인데 우리가 간호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엄마는 오빠가 너무 올케 가까이 붙어서 애를 태우는 것은 물론
불안했을 것이다. 우리가 옳게 문제에만 골몰해 있는 동안 작은 숙부는 혼란기에 서울에서 마음껏 수완을 발휘하는 것 같았다. 자기가 아는 일본 사람 가옥을 한 채 접수해서 살게 됐으니 우리가 집 사는데 보태줄 수가 있을 것 같다면서 헐값에라도 남산동 집을 팔고 어서 올라오라고 재촉이 성화 같았다. 집이 팔릴 무렵이었다. 개성에 미군이 들어온 건 38선을 잘못 그어서 그렇게 된 거라면서 느닷없이 미군이 철수하고 소련군이 주둔을 했다. 미군이 진주하기도 전부터 개성엔 미군이 들어올지 소련군이 들어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을 만큼 38선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면서 과연 어느 쪽이 들어오는 게 유리할까 흥미롭게 예상도 하고 논쟁도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지만 38선이란 추상적인 선이 현실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들어올 때와는 달리 미군은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소련군이 주둔을 하자 세상이 갑자기 흉흉해졌다. 다와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면서 시장이 다와이를 당했다. 밭의 채소도 다와이를 당했다. 여자들까지 다와이를 당했다고 난리였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자의 얼굴만 보고는 늙고 젊고를 분별 못해 늙은 여자까지 겁탈을 한다고도 했고 시계만 보면 빼앗아 차는지라 어떤 군인은 팔목에서부터 팔뚝까지 10개도 넘는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도 했다. 엄마는 워낙 근심이 많아서 그러했겠지만 그런 공포 분위기에 대체로 무관심했다. 너무들 오도방정을 떤다는 식으로 말했다. 집에선 철길이 가까웠다. 철길을 타고 걸어서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날마다 수요를 더해갔다. 아직 38선 통행이 자유로울 때여서 자유를 찾아 남하하는 이북 사람도 생겨나기 전이었으니까 징용이나 가난에 쫓겨 만주 등지에 흩어져 있던 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소련군이 진주하고 나서는 웬일인지 개성에서 남으로 가는 기차는 끊긴 상태여서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였다. 개성까지도 운수 좋으면 타고 여의치 않으면 걸어서 온 듯 모두 지치고 배고파 보였다. 철도편이 엉망이 돼 있었다. 서울 가려면 봉동역까지 걸어가서 기차를 타야 한다고 했다. 징용이나 징병으로 남편이나 아들을 빼앗긴 가족들이 철길에 나와 온종일 지나가는 사람을 살펴보기도 하고 붙들고 어디서나 언제 떠나오나를 묻기도 하는 광경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군중 속에서 일본인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다. 말을 붙였다가 일본 사람인 걸 알면 고생에 싸다고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는 우리 동포들의 고생이 쫓겨가는 일본 사람들의 고생에 비해 조금이라도 덜한 건 아니었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처음으로 우리말로 된 소설을 읽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오빠 방에 있는 책 중 우리말로 된 소설에 처음으로 호기심이 생겼다. 내 또래들이 거의 한글을 모를 때였다. 급히 배우느라 야단들이었다.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어서 그 무렵 쏟아져 나오는 벽보나 삐라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데 묘한 쾌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제 나라 글을 알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문학에 대한 최초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제목에 이끌려 이광수의 사랑을 읽고 나서 같은 작가의 단종애사를 읽었다. 박화성의 백화도 읽고 최서해의 탈출기도 읽었다. 제목은 잊어버렸지만 강경애의 단편도 읽었다. 단종애사와 강경애의 단편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단종애사를 읽고는 잠을 잘 못 잤고 강경애의 단편을 읽고는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비위가 덧나 며칠 밥맛을 잃었다. 부스럼이 잔뜩 난 아이의 머리에다 약이라고 발라주는 게 쥐를 잡아 그 가죽을 벗겨 모자처럼 머리에다 씌워주는 거였다.
결국 나중에는 머리에서 온통 구더기가 들끓게 되는 얘기인데, 나도 살갗을 대면 당장 된장이나 발라주는 환경에서 자랐건만 징그럽고 끔찍해서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때까지의 독서가 내가 발붙이고 사는 현실에서 붕 떠올라 공상의 세계에 몰입하는 재미였다면, 새로운 독서 체험은 현실을 지긋지긋하도록 바라보게 하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단종에사는 소설이지만 나는 고스란히 사실로 받아들였고, 이 역사를 좀 더 깊이 개통적으로 알고 싶다는 관심의 단서가 되었다. 그 후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국사를 배우게 되었고, 어른이 된 후에도 개인적인 취미로 저자에 따라 사관이 다른 몇 종류의 역사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그때 흥미본의로 잡다하게 취한 지식은 전혀 두서가 없어 꼭 정리를 안 하고 함부로 쳐넣은 서랍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야말로 잡식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도 세종 때에서 세조 때까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곤 하는데, 그런 착각은 순전히 단종애사에 근거하고 있지 않나 싶다. 감수성과 기억력이 함께 왕성할 때 입력된 것들이 개인의 정신사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듯 결정적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나는 그런 시기의 문화적 환경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척박했었다는 게 여간 억울하지가 않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밑바닥 가난 속에서도 드물게 사람과 이성이 조화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덕이었다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강경애의 소설을 읽고 나서였다. 아침 저녁 차렵 이불을 끌어당겨야 할 만큼 여름이 물러나고 나서 비로소 엄마하고 나는 개성을 뜰 수가 있었다. 여전히 개성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개성역에는 서울 가는 기차가 없었다. 서울 가려면 봉동역에 가서 타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장당까지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다 풍문이었고, 확실한 건 개성역에 남쪽으로 가는 기차가 없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봉동역까지는 20리였지만 장단역까지는 50리 길이었다. 당장 필요한 것만 해도 엄마도 나도 이고지고 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몇십 리 길을 걸을 각오를 해야 했으니 욕심은 금물이었다. 다행히 우리 집을 산 사람이 식구가 단출해 우리 세간을 당분간 맡아주기로 했다. 봉동역까지 가려면 야다리를 건너야 했다. 고려가 전성을 누릴 때 멀리 아라비아 상인까지 교역을 하러 드나들어 약대, 낙타를 매놓은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는 야다리는 개성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다리였다. 개성서 자란 사람치고 야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놀림이나 꾸지람을 듣고 자라지 않은 이가 별반 없으리라. 어려서부터 워낙 울길 잘한 까닭도 있었지만, 내가 어려서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구박도 저 계집애는 야다리 밑에서 얻어왔나? 보다는 소리였다. 우리 말고도 이고지고 야다리 쪽으로 이동하는 군중이 길을 메우고 있었다. 원래 서울 왕래가 빈번하던 고장이 그 길이 막히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야다리 이쪽엔 소련군이, 저쪽엔 미군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러나 통행을 제한하거나 검문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흉흉한 소문 때문에 머리를 구질구질한 수건으로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젊은 여자도 있었지만, 겉보기엔 소련군이나 미군이나 다 같이 갈색 머리에 노르스름한 눈을 하고 있어서 장난스러운 표정이었다. 야다리 한가운데서도 38선이라고 추정할 만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새끼줄 한 오락이 쳐 있지 않았다. 38선 무서운 건 전혀 모를 때이지만 군인을 괜히 무서워하는 버릇은 일제 잔재인지라 죄진 일 없이도 가슴을 두근대며 경직된 표정으로 양국 군인 앞을 통과했다.
아무런 표지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다들 봉동역에 집결해 있기에 우리도 장단역까지 갈 것 없이 거기서 기다리기로 했다. 참을성 있게 마냥 기다렸다. 기차표 파는 데도 없어서 마음대로 철길로 나가 서 있었다. 드디어 기차가 나무로부터 왔고 우리는 일제히 달려들었다. 출입문보다 창으로 타는 사람이 더 많았다. 닫힌 창은 유리를 부수었고 이미 많은 유리창이 부서져 있었다. 엄마는 나를 들어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밀어 넣었고 누군가 안에서 끌어당겨 주었다. 나도 밖에 남은 엄마를 필사적으로 도와 안으로 끌어들였다. 자리를 잡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기차 속은 너무도 난장판이었다. 유리창도 성한데가 없거니와 의자도 망가지고 뒤틀린 건 연일 이런 혼잡을 견디었으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의자를 싼 우단 헝겊을 여기저기 예리한 면도칼로 도려내어 더러운 내용물이 꾸역꾸역 꽈져 나오고 엉성한 골조까지 보이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혼란 중에서도 이것이 해방이냐고 비무관계하는 사람도 있었다.